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와서요. 네. 기술고시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기술 분야에 투자를 했고, 네. 2000년 이후로 표준 분야에 입문을 해서 네. 국제표준화기구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을 하고 한국표준협회, 우리나라 그 표준을 산업계 보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이제 그 표준을 가지고 품질을 시험하는 품질 시험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정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네. 이거 산업계에 보고하는 한국표준협회 회장,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산업계에 응용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가서 이 표준과 인증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2000년까지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2020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 네. 지금은 객원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분야의 경력은 이제 유명한 ISO의 네. 정책이사, 그 다음에 IEC의 정책이사, 그리고 미국의 ASTM 재료시험 협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책이사를 거쳤기 때문에 자타가 뭐 이렇게 기술 표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좀 사실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설명만 들어도요, 정말로 그 전문가다운 냄새가 막 풀풀 풍깁니다. 뭐, 그냥 후배들이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그렇게 표준하고 인증 분야에서 본다고 그러면 네. 그 분야의 기술 분야에서 한 20년 그리고 표준 분야에 한 20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과 표준 분야에서는 실무와 어떤 현장 경험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론을 겸비한 그런 전문가다. 그래서 후배들이 아마 기술, 표준, 인증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거의 그 최고 전문가 레벨이 아닌가요? 그 연배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 좋게 네. 제가 이 세 개의 포지션,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협회 회장, 시험인증기관 원장, 이 세 개의 포지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고, 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네. ISO, IEC, 미국의 ASTM, 또 이 세 개의 국제표준화기관의 또 정책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좋은 어떤 경력이 자연스럽게 좀 쌓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정말 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고수님을 모시고 이 표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은 인문학에서부터 자연,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야에 사용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개념인데, 표준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표준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러니까요.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 네. 어떤 성질이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국제표준화기관에서는 단순히 기준이다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기술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나 특성을 규정하는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어떠한 그 규칙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면에서 지침이 되겠고. 지침.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과학 쪽에서는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네. 특성들을 규정하는 문서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국제표준화기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떠한 그 기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서다.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기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야
표준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 번에 이제 쓰고 나버리면 그거는 이제 단순한 뭐 일회성이고. 일회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특성을 규정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표준의 개념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표준이 하나의 뭐 기준이다. 아니면 지침이나 어떤 규격이나 아니면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 문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네, 문서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문서라고 하면 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그렇죠. 강하지 않냐. 네, 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표준의 개념을 좀 바꾸어 가자. 그래서 이제 한 5단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단계. 네, 현재는 페이퍼. 그 문서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문서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맷이다. 포맷. 네, 2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네. 그거가 좀 부족하다. 어떤 기계가 어떤 읽을 수 있는 또는 어떤 그런 도큐먼트가 돼야 되지 않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XML과 같은 그러한 이제 기계 언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머신 랭귀지, 그래서 이제 XML이라고 그렇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네. 기계가 어떤 이제 읽고 읽을 수 있는 네. 기계 자체가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문서 그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네. 하나의 콘텐츠로 넘어가자. 그래서 머신 리더블 콘텐츠. 요게 이제 우리가 한 4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우리가 기계가 이거를 읽고 나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머신 인터프리터블 콘텐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네, 네.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 콘텐츠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네. 머신 어플리커블, 리더블, 그리고 트랜스퍼러블 한 그러한 스마트라는 개념의 어떤 개념으로 표준이 아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현재는 네. 종이로 되어 있지만 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가게 되면 기계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뀐다. 이런 그러면은 지금 챗 GPT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챗 GPT 같은 AI 같은 개념이 지금은 사람이 읽어줄 수 없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문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현재 페이퍼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 그렇죠. 이걸 디지털로 바꿔서 AI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표준화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응용, 그리고 다른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꿔나가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야, 그러면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완전히 빨리빨리 변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ISO, IEC 표준이 합치면 한 35,000에서 4만 정도 되지만, 네. 이거를 현재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미지화로 시키고, 네.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을 콘텐츠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한테 뭐 이 표준화 내용을 물어보면 AI가 네.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표준의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네.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아니면 표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비표준화에 대해서 일반인도 쉽게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예. 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언론이나 이게 발간물에 보면 기술 표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술 규정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 기술 규정,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뭐 일반인들은 흔히 혼돈돼서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또 표준을 안다든가 이거를 응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또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은 기본적으로 voluntary consensus, 즉 자발적이다 하는 개념이 표준인 거고, 기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면 어떤 regulation, 즉 mandatory, 의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인 거고, 기술 규정은
각종 기술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이 있고 의무적이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내용, 기술 내용, 이거를 기술 규정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어떤 표준, 강제성은 없지만 문서로 제공돼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자발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기술 규정은 강제적이요. 기술 표준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자발적이고 예. 규정은 약간 그 법적인 겁석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인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예. 자, 표준을 제정하는데 관여하거나 만들어진 표준을 활용하는 그 그룹을 표준의 이해관계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표준의 이해관계자 어떤 그룹이 있으며 주로 이렇게 관심은 어떤 거에 있나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그분은 그런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은 어떤 만들거나 만드는 데 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그룹, 이걸 우리가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는데 표준은 크게 5가지 그룹이 있는데 네.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기업. 예. 그래서 인더스트리, 기업에 계신 분들은 표준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효율이나 능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효율과 능률을 높이는 데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의 그룹이 산업계고 기업계. 예, 기업이고요. 네. 또 하나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 아무래도. 네. 소비자들도 품질이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 이렇게 해서 퀄리티, 품질, 성능이나 또는 환경, 인바이러먼트나 또 세이프티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표준이 규정해 주면 그렇죠. 규정해 주면 제품을 사서 쓰는데 안심이 되죠. 서비스를 쓰는데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비자도 중요한 표준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정부가 이 각종 정책을 만들면 네. 이거를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표준과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중요한 그렇죠. 이해관계자다. 그래서 기업, 소비자, 정부 요게 큰 기업의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정부 기술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문제고 또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표준화 기구들도 자기네들이 뭐 기관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네. 표준을 만들거나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표준화 기구까지를 포함해서 5개의 그룹이 표준화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에서 그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표준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그냥 자기네들 기업에서 만들면. 근데 그거를 정부, 소비자, 기업이 만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준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준을 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기업에서는 자기네 제품들을 소비자가 뭐로 원하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 규제를 두어서 제품을 통제하는지, 그래서 정부의 규제, 소비자의 요구,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기업도 효율과 능률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도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데 좋은 어떤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 소니에서인가 어딘가에서 만들었던 그 V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세계에서 이렇게 퍼뜨리다 보니까는 VHS 뭐 이게 서로 그 막 달라가지고 그 결국은 한쪽이 승리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비자나 기업, 정부가 딸 만들면 그런 시행착오 안 겪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VHS 방식은 이제 도시바라고 하는 그룹들이
VHS 방식을 만들었고 네. 소니라고 하는 또 그 그룹에서는 이제 베타막스 아, 맞아. 방식이라고 베타. 하는 네. VH 이제 비디오 이 홈 비디오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었는데 네. 이게 소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콘텐츠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가 VHS다. 그래서 기술적이나 성능적으로는 소니의 방식이 좋았지만은 그렇다면서요. 콘텐츠가 많은 VHS 방식이 소비자들이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이 만들어서 공급하지만은 소비자들이 때로는 이렇게 선정해서 표준을 시장에서 만드는 경우, 그런 표준을 우리가 이제 디펙터 표준, 그런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만들어진 표준, 그런 게 이제 VHS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iOS와 같은 또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표준들은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뭐랄까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어버리면 그게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업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소용이 없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표준화 기관들이 합의에 의해서 다 와. 그래서 콘센서스, 아까 표준을 말할 때 기술 표준의 특성은 콘센서스 바리언터리, 그러니까 합의와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합의와 자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을 우리가 공적 표준, 그래서 우리가 디주르 표준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합의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네네. 합의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선정해서 넣었을 때,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를 써버리면 그것이 표준으로 굳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디펙토 표준, 이런 말을 쓰죠. 예. 뭐를 여쭤봐도 그냥 착착착착 나오시네요, 진짜. 역시 경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래 했으니까요. 예. 자,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표준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인 특허나 국제 무역과 통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교수님 생각에서는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뭐 표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물론 이제 기업 경영에서 보면은 지적 재산, 특허를 많이 내서 네. 우리 기술을 보호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수출을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무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만 무역으로 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한 제품을 또 수출하다 보면은 통상의 문제가 관련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팔려고 그러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무역이나 통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이제 큰 부자가 되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가 되려면 네. 특허나 통상보다는 표준을 장악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 표준을 잡는 자가 세계를 잡는다. 그렇죠. 오. 예를 들면 2016년도 네.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그렇죠, 빌 게이츠. 부였잖아요. 네네. 빌 게이츠가 2016년도 시점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717억 불이에요. 그러면 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줄이 뭐 1,100원, 네네. 지금 뭐 1,400원까지 올라갑니다. 1,100원 곱하기 또 이제 우리가 1,000원 그 단위로 고쳐야 되니까 원 단위로 네네네. 나누기 이제 또 365일, 1년에 365일이니까 그리고 나누기 1억 하면 얼마냐? 2,092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17억 불이라는 돈은 네. 하루에 1억씩 쓰면 2092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빌 게이츠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네. 뭐 특허, 뭐 통상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표준을 장악했기 때문에 MS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는 MS 도스라는가, 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렇죠. 익스플로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을 장악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네요. 표준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 표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충전기, 네.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충전기, 네네. 충전 코드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용 PC,
이걸 또 충전을 한다든가 이런 충전의 코드가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인 경우에도 이 충전하는 이 플러그를 좀 표준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배터리 그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표준화가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적 표준화 기관에서 표준을 만드는 방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네. 좋은 배터리에 싼 가격에 성능이 좋고 안전한 배터리 중요한 것은 성능과 안전성과 가격인데 그렇죠. 또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업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만약에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나온다 그러면 야. 그런 배터리가 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센세이션하게. 센세이 되죠. 그래서 요즘 배터리에 대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네. 누가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PC라든가 네. IT 기기의 주로 배터리가 사용됐지만 네. 앞으로는 이게 자동차에 배터리가 사용될 거고 네, 네. 앞으로는 또 이게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발전소에도 발전하는 것 그 자체를 배터리로 하자. 그러면 이게 배터리 양이 IT 기기에서 전기 자동차로 그다음에 이제 이 발전소까지 야. 연결된다 그러면 이 배터리의 산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래서 야. 배터리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표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한국의 배터리 업체와 기술력의 차이는 어떻게 평가를 좀? 기술력은 뭐. IT 분야.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가장 발달했던 나라는 네.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잡았죠. 왜 그랬냐면 가전 기기에 전부 다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캠코더라든가 이렇게 할 때 맞아요. 가전 기기에 전부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일본이 했었죠.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네. IT 기기가 나오면서 네. 한국도 배터리를 안 하고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주도를 해 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배터리 중요성을 알고 네. 중국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가 이제 양극재 또 플러스기죠. 네. 음극재 마이너스 그다음에 음극과 양극 갈라주는 이제 분리막이라는 분리막. 네. 분리막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전해액이 있는데 네. 요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배터리 구성 요소인데 네. 양극재나 음극재를 할 때 거기에 희소금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소금속. 리튬이라든가 뭐 코발트라든가 희소금속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 희소금속도 없고 또 뭐 이 땅에도 굉장히 귀하고 그렇죠. 또 흑연재도 상당히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데 중국은 땅 파면 나오잖아요. 땅 파면 자원이 풍부하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희소금속이라든가 이 음극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전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기술력 차이는 비슷비슷한가요? 기술력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IT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앞서 있다고 보는 거니까 80년대까지는 일본이 앞서 있었고, 그다음에 IT 기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 쪽에 넘어왔을 때는 또 한국이 이제 앞서 와 있고, 다음 시대는 이제 중국이 그거를 가격, 성능이나 기술력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제 저렴한 가격, 또 원자재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되어 있다. 원가 절감 면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원재료나 자재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준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인 이 특허나 국제 무역과 통상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이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설명했고 뭐 배터리에서 예를 보신 것처럼 특허나 지적 재산이나 또 기술력 그 자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표준을 장악하는 그런 기업,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국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그 다음에 4차 혁명 시대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표준을 등하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기 보면은 빌 게이츠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도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표준을 장악해서 이 사람도 돈을 벌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혁명 시대마다 네. 빌 게이츠로 얘기하면 이제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컴퓨터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 시대는 2차 산업은 자동차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자동차 시대에 보면 포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표준화시켜서 세계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뭐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구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의 iOS.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본보기로 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데 또는 IBM에 있었어도 심지어는 차기에 우리가 GPT, AI에 대한 표준을 장악하면 다음 세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는 IBM 같은 데서는 AI의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ADAS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그래서 사람이 손을 닿지 않고도 차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가 되잖아요. 그 자율주행차 시대에 있어서도 ADAS 시스템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표준화를 장악하면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경쟁 이면에는 누가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에 달려있지. 예, 그렇죠. 야,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그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대륙 간 표준 전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확보를 위한 그 시대별 대륙 간 헤게모니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제 앞으로를 미래를 보려고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기가 없다가 이제 전기를 가지고 표준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전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220V에 뭐 60Hz지만 유럽은 220V에 240V에 50Hz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 100V에 60Hz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력에 대한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당시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도 장악하지 못하고 전력이 이제 네 개로 쪼개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V에 60Hz 지역이냐, 220에서 240에 50Hz냐, 아니면 200에 뭐 60Hz냐, 이렇게 대륙이 표준에 의해서 좀 달라지더라. 이렇게 되고 80년대 오니까 이제 칼라 TV 시대가 소비자 시대가 됐죠. 전력 끝나니까 소비자 시대의 가전 제품들의 규격을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뭐 NTSC 방식, 그래서 그런 방식과 또 독일은 뭐 팔 방식,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또 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팔이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칸 방식을 프랑스는 또 세칸, 아프리카 지역의 세칸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는 세계 대륙이 어떤 가전 그 TV의 방식에 의해서 쪼개지더라고요, 세계로. 그 이제 90년대 오다 보니까 이게 그 또 통신 방식에 의해서 이게 그 디지털 방식에서 시간 분할이냐 아니면 코드 분할이냐 이렇게 해서 통신 방식에 의해서 또 세계 시장이 미국이냐 유럽이냐 쪼개지더라는 거죠. 또 쪼개지고. 그럼 디지털 시대에 오다 보니까 지금은 TV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TV 방식이 미국 방식이냐 유럽 방식이냐 이렇게 쪼개지더라. 그래서 시대별로 전력 시대, 소비자 시대, 그다음에 IT 시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륙 간의 헤게모니도 표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헤게모니가 달라지더라.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다음 4차 혁명 시대에 가더라도 어느 그룹이 어느 대륙에서 어느 기업들이 세계 표준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륙 간의 헤게모니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겠죠. 그 표준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서로 그냥 자기네들 거만 우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거가 표준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그래 이거 써야 되겠다. 만약에 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는 너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삼성 갤럭시를 쓸 거냐, 네. 아니면 iOS가 탑재된 애플 스마트폰을 쓸 거냐. 네. 요 시장 싸움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로 세계 표준화가 되는 거고. 그래도 뭐 나는 iOS 쓸 거야. 그러면 애플 쓰는 사람이 뭐 한 20% 정도 된다. 그럼 20% 정도만큼 세계 소비자 가운데서 이제 안드로이드 쓰는 iOS, 애플 스마트폰을 쓰는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품이 가장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가 어느 거를 선정해 주느냐. 네. 그게 더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소위 그 가파노미 기업들이라고 해서 구글이라든가 네. 애플이라든가 네. 뭐 페이스북 지금은 뭐 메타버스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 가파노미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시장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은 가능한 자기가 쓰고 있는 방식들을 그냥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지메일도 무료로 쓰세요. 안드로이드 무료로 쓰세요. 왜? 자기네 방식을 세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응모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지메일을 어느 뭐 용량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지메일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지배해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한테 쫙 뿌려가지고 그렇죠. 규모의 경제학. 예. 우리는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쓰고 있어. 예. 이런 걸 선점하는군요. 그렇죠. 그거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써버리면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그것이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거기다 이제 유료화를 시키더라고요. 유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광고로 수입을 대체하거나 제2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메신저로만 하다가 거기 엄청난 광고들이 막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한국에서는 표준화가 됐다. 문자 메시지로 됐다.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까지 막 확장돼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카카오는 이제 무료로 쓰게 하겠지만 거기에 붙는 이제 광고료라든가 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쓰게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기업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현재 아마 우리가 SNS 사업 쪽에서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산업혁명 때마다 표준은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에서 표준이 한 역할과 또 경제적 특성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네. 이제 전기가 개발됐잖아요. 네. 전기가 개발돼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했으니까 그렇죠. 전기가 나타나서 기계가 대신한 기계화 혁명. 기계화 혁명. 네,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이죠. 네. 그리고 기계화 혁명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때는 이 제품 성능이 어떠냐,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 미니멈 퀄리티를 규정하는 거, 최저 품질을 규정하는 거를 표준이 역할을 했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게 전기 대신에 전기가 나타났죠. 전기가 나타나서 기계로 하던 거를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컨베이어트. 예, 그 대량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제품을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준화시키게 되면 대량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쉽게 공급할 수 있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는 표준이 이제 어떤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특성.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컴퓨터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제 정보화 시대를 이루잖아요. 정보화 자동화. 이 컴퓨터가 나타나려 보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IBM PC는 호환이 되는데 애플 PC는 호환이 안 된다. 이렇게 호환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표준의 중요한 특성인 호환성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화 시대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중요한 표준의 특성이 기여를 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될 거냐? 네네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제 AI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초지능화, 초고지능화, 네. 그 다음에 초연결화 시대가 될 거 아니냐.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초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하고 사람도 연결이 돼야 되고, 사람하고 기계하고도 연결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실제 물리 세계하고 이 컴퓨터 사이버 세계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PCS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하고 물리 세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연결하는 데는 상호 연결성이라고 하는 상호 커지가 되지 연결성.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표준의 상호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때는 표준의 최저품질 특성, 2차 산업혁명 때는 복잡을 단순화해서 대량 생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호환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반, 4차 산업혁명 때는 상호 연결성을 기반하는 사이버 세계와 물리 세계의 연결. 그래서 산업혁명 때마다 표준이 중요한 하나의 툴로서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게 아마 표준의 중요성의 일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렇게 일반인들이 뭘 좀 배워야 뭐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 배워야 된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2015년 이제 그 슈밥이 이제 다보스에서 4차 혁명 시대를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차 혁명 시대에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 4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와 같은 네. 추동력, 동력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추동력이 바로 AI다.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 또 센서가 필요합니다. SNS와 같은 많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이거를 정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하드웨어인 반도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공부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모으려면 센서가 필요하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것을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도체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에 이게 로봇 산업, 그다음에 드론 산업,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와 같은 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가정에 응용되면 스마트 홈, 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또 스마트 헬스, 그다음에 IoT,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시티까지 확장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게 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AI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빨리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 머리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머리가 중요하고, 또 정보량의 한 70%를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하는데, 보는 것이 70%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이 또 멎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를 얘기한다면 머리. 두뇌. 그 두뇌를 이 기술적으로 연결하면 이제 이게 디바이스입니다.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 그럼 얼굴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부 다 보잖아요. 옛날에 음악을 들었지만 지금 음악도 거의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면 심장이 뛰어야 되죠. 심장이 뛰려고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죠. 야, 비유가 아주 딱딱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뭐 LG나 SK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잘하고 있죠. 그쵸. 또 디스플레이 우리가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하죠. 잘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산업도 뭐 중국, 일본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이 잘하고 있잖아요. 잘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있죠. 세 개 분야의 어떤 제조 기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제 뭐랄까 그 네. 데이터를 잘 우리가 수집해서 정형화시켜서 표준화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설령 거기에 좀 뒤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분야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우리나라에는 두뇌, 얼굴, 심장 다 갖고 있네요. 갖고 있죠. 예. 아니 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심을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열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력이 또 필요한 거고 네. 또 언어 경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정말 투자를 했었고 네. 그걸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육성책을 썼었고 그게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이고 이 배터리 분야도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기업들의 육성을 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방향을 잘 잡았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을 연계하는 만약에 우리가 구글이나 만약에 뭐 또 페이스북처럼 제조 분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상당히 뭐 구글과 또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피해 가면서 네. 우리가 제조 분야에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애플만 하더라도 애플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애플도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쵸. 예, 디스플레이도 없고 또 반도체도 없고 배터리도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울 때 삼성이 분명히 우위에 있으면 또 틀림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혁명 때마다 이 표준은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표준이 한 역할과 경제적 특성은 무엇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표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뭐 동일한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네. 산업혁명이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서 그걸 혁명적으로 그렇죠. 보급됐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혁명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였던가? 단순히 전기가 나타나서 기계화 혁명이 있다든가, 전기가 나타나서 그거를 대량 생산했다든가. 그러면 전기가 나타나서 기계화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환성이 필요했다든가, 아니면 4차 산업의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든가. 이렇게 혁명이 일어날 것만큼 산업에 있어서 어떤 도구, 어떤 수단, 어떤 이런 툴이 필요했는데 그 툴의 역할을 각 산업혁명 때마다 표준이 해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표준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도 표준을 장악한 사람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을 먼저 잡는 거네요. 표준을 잡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놀랜드버그라고 하는 전략 그 회사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뭘 하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표준을 장악하는 사람이 향후 20년 이상 향후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 같다. 그래서 유럽은 통일된 데이터 구조하고 공통 표준을 만드는데 전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준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표준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모를 것 같아요. 표준을 먼저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4차 산업혁명이 AI고 뭐 챗GPT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표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이제 알고 기업 소비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쓰게 되면 그게 이제 표준화가 되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을 지배해 가버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거, 소비자가 원해서 내 제품이 내 서비스가
도미넌트 이제 전문용어로는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지배적인 모델이 돼서 그것이 표준으로 굳어졌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기 제품이 표준이 되면 난리 나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표준을 잘 활용해서 기업도 성공하고 성장하고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차 산업혁명 때 가장 성공한 모델은 네. 당시에 이제 그 포드의 자동차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1908년도에 보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고 보니까 네. 500개 부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500개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 반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한 대만 한 드는데. 대를 만드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하는 시장에 파니까 당시에 이제 2,000불. 2,000불이면 지금 한 2억 정도, 오. 2천만 이상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돈으로 가지고 한 대 만들어서 하루 종일 만들어서 이제 한 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거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포드가 생각한 거죠. 이 조립하는 모든 그 들어가는 부품들을 표준화시키자. 그리고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를 또 표준화시키자. 그럼 부품들이 표준화됐고 조립하는 공법이 표준화됐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까. 빨라지겠네요. 그래서 12시간 반 걸리던 것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다. 12분의 1이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가격이 다운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08년도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1923년도에 가니까 12시간 반 만들어진 것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고 2,000불 하던 가격이 이제 800불, 850불 하니까 일반 이제 대중들이 사기 시작해서 자동차의 보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대중화가 됐네요. 대중화가 된 거죠. 그게 가장 그런데 똑같은 모델이 2009년도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됐지. 네. 가까운 미래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S 기업이 두바이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8층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예요? 공기를 단축하는 거죠. 그렇죠. 공기를. 그럼 그 828층의 828m의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포드가 했던 기법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요? 그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를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문이라든가 뭐 창틀이라든가 공법을 다 표준화시켰어요. 그리고 조립하는 그 기법을 포드가 만들었던 것처럼 건물을 짓는 공법을 표준화시켰어요. 그래서 첫날은 철근을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놓고 두 번째 날은 창문 개구부를 설치를 하고 세 번째 날은 고강도 콘크리트 탓을 하고 거푸짐을 해체를 하고 그래서 3일만 한계층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3일에 한계층. 한계층을. 그러니까 그 포드가 12시간 반 걸리는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였던 것처럼 이게 828m 건물을 버즈 두바이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그 S 기업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하고 공법을 표준화시킴으로써 엄청난 이제 효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 1908년이나 1923년 이런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2000년도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 VHS, 소니, 베타막스가 싸웠던 것처럼 블루레이하고 DVD가 또 싸웠고 거기에 안드로이드하고 또 뭐 iOS가 싸웠고 애플 PC하고 또 IBM PC가 싸웠고 표준화 전쟁은 기업 간에 꾸준하게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야,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예. 자, 그 사람들은 그 타자기를 예로 들면서 이 표준화를 하면은 기술 혁신에 저해가 된다. 또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님이 보기에도 그러신가요? 예, 타자기는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네. 타자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기계식으로 됐어요. 네. 이게 타자가 하나 딱 해서 탁 치고 돌아오고 탁 치고 돌아오고 그러죠. 이 기계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빨리 치게 되면 기계가 이게 엉켜요. 엉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안 엉킬까? 네. 그 안 엉킨 방법을 쓰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자판을 이제 위에다 둔 거예요. 위에다. 그래서 위로 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손가락, 새끼 손가락 같은 데다 둬서 네. 빨리 쳐서 억제하고 안 엉키게 했던 게 이제 타자기의 기술 자판 배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쿼티 자판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계식이 아니라 전부 다 전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드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인데 옛날 그 자판 그치, 배열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자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네. 배열을 하다 보니까 20% 내지 40%만큼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빨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다 현대 자판기에 다 교육이 돼 있어서 익숙하죠. 익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바꾸려고 그러고. 안 또 바꾸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소비자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안 바꾸고 소비자는 또 그 타자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시 또 타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은 거죠. 귀찮지.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좋은 자판 배열이 왔는데 표준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술 혁신 측면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측면도 있어요. 스몰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대로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표준화시켜요. 그래서 문서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문서화된 거를 보고 거기 바탕 위에 또 다른 R&D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D를 한 것을 표준화하니까 기술 혁신을 저해한 게 아니라 표준화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과거에 뭐 이 자판기와 같은 이 컴퓨터 이 타자기 자판기와 같은 사건이 있긴 하지만 물론 표준화하는 경우가 일부 이제 저의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표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빨리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술 혁신에 있어서 표준은 첫째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표준 기술 혁신을 한 결과를 산업계에 전파를 하려다 보니까 표준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보니까 표준이 있는 경우가 산업계 훨씬 더 혁신이 빠르더라. 그래서 표준의 확산자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표준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보니까 표준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 그래서 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표준은 인프라의 역할이요, 그 다음에 또 촉매제의 역할이요, 그 다음에 확산자의 역할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있어서 표준은 저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 혁신의 요소로 더 많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진짜로 그 표준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한 단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표준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낮춰보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우려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배터리를 표준화시키게 되면 모델을 바꾸고 싶은데 표준화돼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표준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규격이나 사이즈로 표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능으로 표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표준화시키면은 성능 경우에는 사이즈나 크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이제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 때는 표준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이즈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그 모양보다는 성능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표준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는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의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또 깨닫습니다. 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국가 표준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논거가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 70년대 어떤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경제개발 공급 개념을 세웠잖아요. 맞아요. 경제개발을 세워봐야 또 국내에서 소비하면 안 돼.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당시에 70년, 80년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계화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서 좋은 품질과 가격을 싸게 해야 세계 시장에서 수출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표준화 정책을 구현했다는 거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하다. 가격과 품질에서 뛰어나야 된다.
가격과 품질에서 뛰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뛰어나야 된다. 그럼 생산성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표준화시켜야 된다. 그게 표준화가 되면 이것이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세계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이 존재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표준화 정책은 정말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이면에는 아까 얘기한 것 생산성과 품질, 가격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구현했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상공부에 뭐 표준국이 있었는데 그 표준국을 떼다가 네. 공업진흥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청을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중기청이 되고 중기부가 됐습니다만 지금 됐습니다만 예. 그게 공업진흥청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품질, 표준, 그다음에 기술 개발, 기술 지도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표준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완전 지대한 영향을 끼쳤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구하면서 개도국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한국의 경제 개발 초창기의 경제 개발 성공 모델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이었고 그거를 뒷받침한 품질과 가격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 정책을 구현했다. 그 보면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표준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가 또 세계 개발은행 이런 데서 차관을 해서 시험 설비를 전부 다 사줘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현해서 우리 기업들이 오늘날의 고품질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구현한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표준화 정책의 중요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는 내내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처음부터 잘 다져놨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베트남이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줘줬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기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한테 완전 뒤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나라들은 왜 이런 걸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60년대, 70년대 초반마다 필리핀마다 못 살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 이반자들, 이분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이루는 수단이 뭘까? 이 툴을 정말 제대로 썼다는 거죠. 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제대로 툴을 잘 쓴 거죠. 요거 번외인데요. 약간의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떤 분들은 뭐 세종대왕이 한 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기본은 가장 간단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교육 전문가들은 뭐 그게 교육의 힘이다. 물론 우리 한민족의 그 두뇌의 우수성 이것도 뭐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고 뭐 우리가 또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표준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교육의 힘이다. 자, 국가 표준화 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 80년대 네. 우리가 이제 못 먹고 이제 못 살던 못 시대에 살았죠. 그러니까 잘 살아볼까 할 때는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투자를 하자. 그렇죠.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격하고 품질이 뛰어나야 되니까 그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국가 표준화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해서 그것이 성공해서 이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세계 그 경제 산업 상황도 이제 어떤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 IT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革命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걸 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가 또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보고 또 뭐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분야는 따라했죠. 또 따라해서 잘 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4차 산업革命이 계속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우리 기술을 가지고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업진흥청이 없어지면서 이제 상공부 산하의 국가기술 표준원이 표준 업무를 관장하면서는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2006년도만 하더라도 표준 전문가가 한 55명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220명입니다. 야. 220명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관에 가서 네. 표준화 회의를 우리가 주관하는 의장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쓰고 표준화안을 만드는 간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2006년만 해더라도 한 55명 됐는데 지금은 22명 4배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이 기술을 갖다가 국제 표준화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수출 주도 경제 산업에 있어서 가격과 품질 경쟁을 표준화했던 것처럼 네.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한 이 기술을 국제 표준화시키자. 이 노력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졌고요. 야. 앞으로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그 무역 WTO 하면 이제 우리가 세계 무역기구인데 무역기구,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관세는 없어졌어요. 네. 관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기술 장벽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 표준을 쓰면 되겠다. 표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규제를 없애자. 그렇죠. 규제를 없어서 정부가 기업들을 좀 활성 발목을 풀어주자. 뭐 모래주머니 풀어주자. 뭐 가시를 풀어주자. 뭐 전봇대를 뽑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규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규제를 없애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는 국제적인 노말, 국제적인 표준화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지금 우리 정부가 네. 내셔널 어젠다, 국가 어젠다로 삼아야 될 것이 과거의 전문가들이 수출 주도 경제 성장에서 표준을 활용했듯이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표준화 정책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가져오자.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 국가 표준으로 바뀌면 똑같고 이 국가 기준이 표준이 같으면 기술 기준이 또 표준화가 적합되면 국내 기술 기준이 국가 표준화와 같고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화와 같으면 우리가 기술 기준이 국제 표준화하고 같아져서 규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는 이제 규제의 합리화, 규제 기업들을 풀어주고 기업들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고 활용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그 규제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을 활용을 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은 네. OMB라고 하는 그러니까 OMB. 뭐랄까 예산 관리국이라고 합니다. 예산 관리국이라고 하는 OMB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규제와 예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표준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업, 모든 정부 부처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딱 2가지를 해라. 첫째는 뭐냐? 이미 만들어진 표준을 갖다가 규제에다 활용을 해라.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표준이니까 규제에 합리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2번째, 그렇게 하려면 관료들이 각 표준화 기관에 가서 네. 표준을 만들 때부터 관여를 해라. 처음부터 그래서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줄이는군요. 그렇죠. 표준화 기관에 가서 표준을 만들어질 때 관여를 하고 그 만들어진 표준을 갖다가 규제에다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하고 그렇죠. 예산 관리 예산도 단축하고 것처럼 전부 다 규제가 합리화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만 하더라도 디렉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표준을 가지고 이 규제를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장을 통한 이 EU는 27개국이잖아요. 국가들이 서로 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국가의 제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통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통된 규정을 우리가 이제 그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에센셜 리콰이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거 갖다가 표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을 측정할 때는 그 규제 에센셜 리콰이먼트라는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그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CE 마크라고 해서 CE 마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CE 마크가 부여되는 제품은 유럽의 어느 나라도 다 통과가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도 CE 마크를 받으면 뭐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규제 합리화가 일어나고 사회 통합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빨리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세날 어전다로 표준을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 모두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표준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표준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에서 그 최고의 과정, 석박사 과정 개설하고 있는데 이 표준 전문가가 갖춰야 될 역량, 또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 전문가의 역할은 네. 민간 기술 외교관이라, 그러니까 세계 각종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네. 규정과 룰을 만들잖아요. 아까 지침을 만들고 특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룰을 만드는데 룰 제정하는데 우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참여 맞아요. 전문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민간 기술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죠. 외교관. 그렇죠.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하나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표준 분야에서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룰을 만든 거니까 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민간 기술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술자하고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기술자하고 관리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융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금 표준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딴 데는 이게 공대라든가 또 별도로 뭐 맞아요. 그런 분야에 표준 전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정 분야에 있다고 하는 거는 관리 분야와 기술 역량이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역할인 거고, 그럼 이렇게 활동하려면 이 표준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나?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자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문성을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만 갖고는 안 된다. 안 되는 그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뭐냐면 이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국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이,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전문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역량은 네. 열정과 끈기다. 이게 꾸준히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정부에 대한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 열정과 끈기란 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CC라고 하는데, CC. 예, 컨트리뷰션.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기여를 해. 세계 기여. 모든 사람에게 예, 컨트리뷰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컴패션, 열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표준 전문가가. 그래서 표준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외교관 역할, 그다음에 룰 메이커 역할, 그다음에 또 융합 전문가하고 관리자의 또 융합의 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려고 하면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적인 마인드와 그다음에 열정과 끈기가 있는 그런 표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이 그걸 다 갖고 계시는데요? 아유,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또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어서 표준 전문가로 활동을 해준다면, 아까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화 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내 한정되어 있던 제도를 어떤 글로벌 제도로 바꾸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서 규제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역량을 또 마음 놓고 우리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 전문가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에 대한 인식과 또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아니 제가 방송을 한 30년을 했는데 이렇게 달변가이면서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 만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전문가라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